셜록 홈즈의 기환 중에서 블랙 피터. 얼마 전에 푸아로 수사집 영상을 올리면서 푸아로와 셜록 홈즈의 닮은 듯 다른 점을 이야기해드렸더니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햄찌님이 MBTI로 추측을 해보자면 홈즈는 INTJ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걸 보면 INTP 같기도 하고, 하지만 INTJ에 가까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홈즈의 머릿속에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행동하는 것 같아서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MBTI로 캐릭터를 풀어주시니까 정말 홈즈가 존재하는 듯 느껴지기도 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도 희귀한 성격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전략가, INTJ 성향에 가까운 홈즈의 활약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작사를 옆구리에 끼고 런던 거리를 쏘다닌 홈즈를 보고 놀라는 왓슨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셜록 홈즈의 기환 중에서 블랙 피터 들려줄게요. 1895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셜록 홈즈에게는 최고의 해였다. 홈즈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베이커가에는 수많은 사건 의뢰가 쏟아졌다. 베이커가의 소박한 하숙집을 찾아온 의뢰인 중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높은 신분의 인물들도 있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가 그렇듯 홈즈도 오로지 자신의 예술만을 위해서 살았고 홀더네스 공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더러는 홈즈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건일지라도 홈즈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사건을 거절했다. 반대로 홈즈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사건은 아무리 초라한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몇 주일씩 헌신적으로 사건에 매달렸다. 1895년 기묘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교황청의 특별 의뢰로 이뤄진 토스카 추기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사건부터 악명 높은 카나리아 훈련사 윌슨을 체포해 런던 이스트엔드의 범죄 조직을 소탕한 사건도 바로 그 해였다. 이 유명한 사건의 뒤를 이어 오드맨 리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 피터 캐리 선장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있었는데 이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홈즈의 사건 기록은 미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7월 첫째 주 동안 홈즈는 너무 자주 오랫동안 집을 종종 비웠기에 그가 어떤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거칠게 생긴 남자들이 찾아와서 바질 선장이 어딨냐며 물었다. 홈즈가 어디선가 변장을 하고 가명을 쓰면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홈즈는 적어도 런던의 여기저기 5군데 정도 은신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홈즈는 내게 무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끔 우연히 홈즈가 수사하는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렇다. 홈즈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외출을 했고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는데 홈즈가 모자를 쓰고 끝이 뾰족한 작사를 우산처럼 옆구리에 끼고 방으로 들어왔다. 맙소사, 홈즈, 이런 걸 들고 런던을 돌아다닌 건 아니겠지? 고깃간에 다녀오는 길이네. 고깃간엔 왜? 배가 엄청 고프군.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지만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절대 맞추지 못할 거야. 궁금하지도 않아. 홈즈는 커피를 따르면서 피식 웃었다. 누군가 엘라다이스 가게 안쪽을 들여다봤다면 와이셔츠를 입은 신사가 천장 갈고리에 매달린 죽은 돼지고기를 격렬하게 찌르는 걸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을 걸세. 그 미친놈은 바로 나였지. 있는 힘껏 찔러도 이 작살로는 돼지를 한 번에 꿰뚫지 못하겠더군.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네. 자네도 한번 해보겠나? 수억을 준다고 해도 싫어.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건가?
우드맨리의 미스터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서 와요, 홉킨스. 어젯밤에 당신이 보낸 전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서 함께 식사하시죠.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30살 정도의 날렵해 보이는 신사로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걸 보니 제복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 나는 그가 젊은 경위 스탠리 홉킨스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다. 홈즈는 그 경위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 역시 홈즈의 과학적 수사 방식에 존경이 가득한 눈빛을 담아 경의를 표했다. 홉킨스는 낙담한 얼굴로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침은 먹었고 사건 보고 때문에 어제 런던에 와서 잤습니다. 무슨 보고 말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수사에 대한 보고 말입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었습니까? 전혀요. 저런, 내가 좀 봐야겠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홈즈 선생님. 사건 수사 보고서를 포함해서 전부 훑어봤습니다. 검시 재판 조서도 읽어봤고 그나저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주머니를 홉킨스 경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홉킨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담배 주머니는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는 바다표범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한다면 담배 주머니를 조사의 출발점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아무튼 내 동료 왓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사건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나 역시 사건 진행 상황을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으니 말입니다.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죽은 남자에 대한 이력입니다. 1845년 출생, 나이는 50살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바다표범과 고래 사냥꾼이었죠. 1883년 던디의 바다표범 잡입의 시 유니콘호의 선장이었고요. 그 배로 여러 번 성공적인 항해를 했고 이듬해인 1884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여행을 다니다가 서식수주의 포레스트로 근처에 우드맨스 리라는 작은 집에 정착을 했죠. 그곳에서 6년을 살았고 바로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평소에는 엄격한 청교도로 말수가 적고 우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20살 된 딸, 그리고 2명의 하녀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녀가 수시로 바뀝니다. 평소에도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선장은 가끔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고 그럴 때마다 난동을 부린 겁니다. 한밤중에 아내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을 타이르고자 찾아온 늙은 교구 목사를 마구 때려서 체포당한 적도 있고요. 홈즈 선생님, 피터 캐리 선장보다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선장이었을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를 블랙 피터라고 불렀는데 까만 피부와 덥수룩한 수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며 기피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의 끔찍한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터 선장의 선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읽으셨죠? 하지만 선생님의 친구분은 모르실 테니 설명을 해드리죠. 그는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별채를 짓고 선실이라고 부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잤답니다.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쯤 되는 작은 단칸방 오두막이었죠.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고
스스로 침구 정리부터 청소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양쪽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늦은 밤 창가에 불이 켜지면 마을 사람들은 피터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검시신문에서 몇 안 되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창문에서 나왔습니다. 슬레이터라는 이름의 석공을 기억하시죠? 그가 선장이 죽기 이틀 전 새벽 1시쯤에 포레스트 로에서 걸어서 이곳으로 지나가다가 오두막 앞 나무 사이로 선실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봤답니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그곳을 쳐다봤는데 그때 커튼에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선장이 아니었어요. 선장의 수염보다 짧고 빳빳해 보이는 수염이었습니다. 석공 슬레이터는 분명히 선장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슬레이터는 술집에서 2시간 이상 술을 마신 상태였고 창문과 도로 사이에는 꽤 거리가 있었죠. 게다가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건 수요일이었으니까요. 사건 전날인 화요일에 피터 게리 선장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야수처럼 사나워진 그가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가족들은 그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고요. 새벽 2시쯤 창문을 열고 잠든 딸이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녀들은 7시에 일어났고 그중 한 명이 선실에 문이 열려있는 걸 봤지만 피터 선장이 무서워서 살피러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낮이 돼서야 하녀 중 한 명이 어찌된 영문인지 열린 문틈 사이로 살펴봤다가 기절초풍을 해서는 마을로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1시간도 안 돼서 현장에 도착했고 그렇게 이 사건을 맡게 됐죠. 홈즈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꽤 담력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에 들어서는 순간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시체 주위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렸고 벽과 바닥은 마치 도살장과도 같았죠. 주위를 둘러보니 선장이 그 오두막을 선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정말로 배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있고 사물함과 지도와 해도, 시 유니콘호의 사진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항해일지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요. 선장실에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그 오두막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장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옥에 빠져 몸부림치는 영혼처럼 뒤틀려 있었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그의 수염이 바싹 곤두서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에는 작살이 뚫고 나와 나무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죠. 그는 마치 핀으로 꽂아놓은 딱정벌레 같았어요. 그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끔찍한 비명을 지른 것이 선장의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저는 홈즈 선생님의 수사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현장을 보존하고 선실 바닥부터 외부까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만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홉킨스, 많은 사건을 조사해봤지만 날아다니는 범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2 다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이라도 움푹 파인 곳이나 스친 자국이거나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흔적이 반드시 남기 마련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방에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다니. 놀라운 일이로군요. 하지만 경위가 놓친 단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친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젊은 경위는 움찔했다. 홈즈 선생님, 그때 바로 선생님께 연락하지 않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네, 맞아요. 방 안에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인도구로 쓰였던 작살이었고요. 그 방에 걸려있던 3개의 작살 중에 하나였습니다. 2개는 벽에 걸려 있었는데 3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요. 작살에는 SS, 던디, C 유니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순간적으로 손에 잡히는 무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범행 시간은 새벽 2시였지만 피터 게리가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범인과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탁자 위에는 럼주 한 병과 사용한 흔적이 있는 유리잔 2개가 놓여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바에 럼주 말고 다른 술은 없었습니까? 사물함 위에 브랜디와 위스키가 있었습니다만 마개도 뜯지 않은 손대지 않은 술병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건 현장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자, 경위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 있었습니까? 탁자 위에 담배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탁자 어느 부분에 있었습니까? 한가운데입니다.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건데 끈이 달려 있어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안쪽에는 PC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뱃사람들이 피우는 독한 담배 15g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겉은 심하게 낡았으며 속지도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니셜 JHN과 날짜 1883년이 적혀 있었다. 홈즈가 탁자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살펴보는 동안 나와 홉킨스는 홈즈의 어깨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CPR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상파울루 같은 지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경위, 이 수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권거래소의 증권 목록이 아닐까요? JHN은 중개인의 이니셜이고 CPR은 고객의 이름 같습니다만 혹시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약자가 아닐까요? 홈즈가 말하자 홉킨스가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멍청이 같으니라고. 전 바보였군요. 홈즈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JHN만 풀어보면 되겠군요. 오래된 증권거래소 목록을 조사해봤지만 1883년도에 JHN 이니셜을 가진 중개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홈즈 선생님, 이 이니셜이 현장에 있던 제2의 인물, 즉 범인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량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서를 찾다 보면 범죄 동기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는 사건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자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경위의 추리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검시신문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물이 나타났으니 사건 수사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증권을 추적해 봤습니까?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 회사의 주주 명단은 남미에 있으니 주식을 추적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겁니다. 홈즈가 돋보기로 수첩 표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부분의 색이 약간 변해 있군요. 예, 홈즈 선생님, 그건 핏자국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주웠으니까요. 피 묻은 표지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표지 위로 피가 떨어진 겁니까?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첩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떨어진 거로군. 그렇습니다, 홈즈 선생님. 저도 범인이 도주하다가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첩은 문 근처에서 발견이 됐고요. 선장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는 유가증권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훔쳐갔을 가능성은? 방 안에는 손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지는군. 칼은 없었습니까? 칼집에 든 칼이 선장 발치에 놓여 있었는데 선장의 부인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홈즈가 말했다. 좋아,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군. 스탠리 홉킨스가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홈즈는 손가락을 들어 경위에게 흔들어 보였다.
일주일 전에 찾아왔다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도 늦지는 않습니다. 왓슨, 시간 되면 우리랑 함께 가지. 홉킨스, 사륜마차를 불러요. 15분 후에는 포레스트로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길가역에 내린 우리는 광활한 숲을 몇 킬로미터쯤 달렸다. 이 숲은 한때 무척이나 넓게 펼쳐졌을 숲의 흔적에 불과했다. 섹슨족의 침략자들을 오랜 시간 막아냈던 거대한 숲의 일부이자 광활한 지역이 개간되어 영국 최초의 철공소가 들어섰고 광석을 녹일 연료를 대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다. 이제 북부 지방으로 산업의 중심지가 옮겨지면서 이곳은 황폐한 숲만이 거대한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 언덕의 푸른 경사면에 있는 공터에는 낮은 석조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곳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다. 창문 하나와 문이 우리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살인 현장이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우리를 그 집으로 안내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장의 아내를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수척해 있었으며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고 붉게 변한 눈가에 깊은 공포가 느껴졌는데 오랫동안 그녀가 겪은 모진 학대와 고난을 짐작해 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딸은 창백한 얼굴의 금발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축복한다고 반항적인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블랙피터의 가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햇살이 쏟아지는 밖으로 나와 선장의 발길로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두막은 나무 판자로 외벽을 세우고 지붕은 판자로 덮었으며 문 앞에 창문 하나와 맞은편에 또 하나의 창문으로 단순하게 지어진 오두막집이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기 위해 몸을 숙이려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무 문에는 심하게 긁힌 자국과 함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홈즈는 창문을 살펴봤다.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한 걸 보니 영 실력이 형편없는 도둑이었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이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 짓이 아닐까요? 내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니까요. 그러니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즈 선생님?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인가 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자는 문이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작은 펜나이프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확실한 도구를 가지고 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자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전에 선실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극의 흔적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의 가구들은 범죄가 일어난 날 밤 그대로였다. 2시간 동안 집중한 상태로 홈즈는 모든 물건을 살펴봤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는 것 같았다. 홈즈는 탐색을 중단하고 말했다. 이 선반에서 치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사라진 물건이 있어요. 선반 이 부분은 다른 곳보다 먼지가 적으니까 말입니다. 옆으로 놓여있던 책일지 상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살펴볼 것은 없는 것 같군요. 왓슨, 숲으로 나가 산책이나 좀 하세. 새와 꽃들을 보며 좀 걷자고. 홉킨스, 좀 이따가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어젯밤 방문객이 또 오는지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잠복을 시작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홉킨스는 오두막 문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홈즈는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 그대로 두자고 했다.
자물쇠는 단단했지만 튼튼한 칼만 있으면 쉽게 열 수 있었다. 또 홈즈는 우리가 오두막 안이 아니라 밖에서 대기하자고 했다. 창문 주위에 수북하게 자란 풀 덤불 사이에 몸을 숨기면 방문객이 오두막으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그의 은밀한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길고 우울한 잠복은 계속됐지만 물가에서 목마른 맹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짜릿함도 느낄 수 있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어떤 맹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번쩍이는 송곳니와 발톱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일까? 아니면 약자만 공격하는 자칼 같은 비겁자일까? 우리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처음에는 늦은 기가를 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런 소리조차 사라지더니 주위는 완전히 어둠과 고요 속에 잠식당했다. 들리는 것이라곤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와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뿐이었다. 새벽 2시 반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무렵 길 아래의 울타리 쪽에서 딸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다시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오두막 반대편에서 은밀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철컥하는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소리 같았다. 이번에는 먼저 번보다 좋은 도구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탈칵하는 자물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성냥불이 켜졌고 다음 순간 촛불이 오두막 안을 밝혔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커튼 너머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야밤의 방문객은 마른 체격의 젊은이였는데 창백한 얼굴에 검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이는 20살이 안 돼 보였다. 나는 그처럼 가여울 정도로 겁을 집어먹은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이가 덜덜덜 부딪히는 게 보일 정도였고 팔다리도 덜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노퍽 재킷과 니커보커를 입었는데 차림으로만 보면 신사 같았다. 청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양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구석으로 사라지더니 선반 위에 있던 항해 일지 중 하나를 가져왔다. 청년은 탁자에 기대어 책장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겨 무언가를 찾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일지를 다시 한번 선반 위에 올려다 놓았다. 청년이 오두막에서 나가려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홉킨스에게 멱살에 잡혔다. 깜짝 놀란 청년은 비명을 질렀다. 촛불이 다시 켜졌고 불쌍한 포로는 경위의 손에 붙잡힌 채 부들부들 떨며 웅크린 채 사물함 위에 앉아 반쯤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넌 누구지? 그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거지? 홉킨스가 물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려 애쓰면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형사님들인가요? 제가 피터 선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지. 이름이 뭐야? 존 호플리 넬리건입니다. 홈즈와 홉킨스가 재빨리 눈길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말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거야. 청년은 움찔했다.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요. 과거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교순과 넬리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홉킨스는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홈즈의 얼굴은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이었다. 서부지방의 은행 직원을 말하는 거냐? 홈즈가 말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채무를 주고 코널주의 가정 절반을 파탄에 이르게 했지. 넬리건은 사라졌고 말이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넬리건이
제 아버지예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았는데 야반도주한 은행가와 작살에 찔려 벽에 꽂힌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피터 선장 사이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그 사건에 관련된 건 아버지뿐이었어요. 도스는 이미 은퇴한 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그 일에 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유가증권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진 증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믿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작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떠나셨고요.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아버진 갖고 있는 증권 목록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서 돌아올 것이며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요트와 아버지 모두 사라진 거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탄 요트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버지의 친한 친구이자 사업가인 친구분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유가증권 중 일부가 런던 증시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그 문제의 증권이 시장에 나온 경로를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증권을 판 사람이 이 오두막 주인인 피터 캐리 선장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피터 선장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을 때 북극해에서 돌아왔더라고요. 그해 가을은 폭풍우가 많았고 남쪽에서 강풍이 오랫동안 불어왔어요. 아버지가 탄 요트가 북쪽으로 떠내려가다가 피터 선장의 배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피터 캐리가 그 증권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을 해준다면 아버지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것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장을 만나려고 서식수로 내려왔는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신문에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오두막에 예전 항해일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883년 8월 시 유니콘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젯밤 일지를 찾으려고 왔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다시 도전했고 성공했죠. 그런데 제가 찾던 8월의 일기 기록은 이미 찢겨나가고 없었어요. 그게 다야? 홉킨스가 물었다. 네, 그게 다예요. 청년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우리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은 없고? 그는 망설였다. 네, 없어요. 어젯밤 전에는 여기 안 왔었단 말이지.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홉킨스가 수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수첩 표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첫 장에는 청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청년은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덜덜덜 떨었다. 어디서 찾았어요? 호텔에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이걸로 충분해. 홉킨스가 엄중하게 말했다. 다른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하고 이제 그만 너는 나랑 경찰서로 가야겠다. 홈즈 선생님, 왁슨 박사님, 저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셨어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브랜플래티 호텔에 방을 예약해뒀습니다. 같이 마을로 가시죠. 다음 날 아침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 홈즈가 물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뭔가 불만이 있나 보네? 무슨 소리, 왓슨. 나는 아주 만족하네. 다만 스탠리의 수사 방법이 조금 신경이 쓰일 뿐이야.
나는 그가 좀 더 현명하게 수사하기를 바랬는데 말이지. 우리는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해. 그건 범죄 수사의 제1원칙이야. 자네의 열린 가능성은 뭔데? 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했어. 어쩌면 뚱딴지 같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 알 수 없으니 포기하기엔 이르네. 베이커가에 도착하니 편지 몇 통이 홈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읽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웃어댔다. 훌륭해, 왓슨. 전혀 다른 가능성이 빛을 발하고 있네. 전문 2통만 써주게. 하나는 레드클리프 하이웨이에 있는 섬너 해운사로 보낼 거야. 내일 아침 10시 3명 보낼 것. 바질. 바질은 이번 조사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름일세. 다른 하나는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올 것. 중요함. 올 수 없다면 연락바람. 셜록 홈즈. 브렉스턴 로드가 46번지. 이건 스탠리 홉킨스 경위에게 보낼 걸세. 이 사건은 열흘이나 나를 괴롭혔네. 이로써 이 지긋지긋한 사건은 끝이야.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끝날 걸세.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스탠리 홉킨스가 찾아왔다. 우리는 허든슨 부인이 차려준 푸짐한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다. 젊은 경위는 그의 성공에 의기양양했다. 경위,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까? 홈즈가 물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건 해결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홈즈 씨, 저를 놀래킬 생각입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홉킨스, 자네가 내린 결론으로 사건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나? 물론이죠. 어린 넬리건은 살인이 벌어진 날에 브램블리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골프를 치러 왔다고 했죠. 언제라도 나갈 수 있게 1층에 있는 방에 묵었고요. 그날 밤 우드맨즈 리로 간 넬리건은 오두막 안에 있던 선장과 다투게 됐고 작살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피터 캐리에게 확인하려 했던 수첩을 떨어뜨린 채 오두막에서 도망을 쳤죠. 홈즈 씨도 보셨겠지만 수첩에 표시된 증권 목록은 일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표시가 된 목록은 런던 주식시장에서 확인된 증권들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캐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넬리건 말로는 어떻게든 그걸 되찾아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넬리건은 달아난 살인 현장에 한동안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온 거죠. 이보다 어떻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볼 때 홉킨스의 가설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군요.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경위, 작살로 동물의 몸을 꽂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런, 사소한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친구 왓슨 박사는 내가 어제 아침 내내 그것을 실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된 강인한 힘과 요령이 필요하죠. 그런데 피터 캐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작살은 깊게 박혔습니다. 넬리건처럼 약한 청년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밤중에 블랙피터와 마주 앉아 럼주를 마실 사이로 보입니까? 이틀 전 밤중에 창문에 비친 수염의 남자가 넬리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위.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더 건장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홈즈가 말하는 동안 경위는 점점 시무룩해졌다. 그의 희망과 야망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넬리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첩이 그 증거니까요. 배심원을 설득하기엔 충분하죠. 홈즈 씨 말대로 결함이 있다고 해도요. 게다가 저는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홈즈 씨의 범인은 어디 있습니까?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계단을 올라오고 있군요. 왓슨, 손이 닿는 곳에
권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홈즈는 일어나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놓았다. 이것으로 준비는 끝났네. 그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리더니 허든슨 부인이 문을 열고 3명의 남자가 바질 선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하세요. 홈즈가 말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복실복실한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름은 제임스 랭거스터. 미안합니다, 랭거스터. 벌써 자리가 다 찼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 50실링을 드리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쪽 방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남자는 가늘고 긴 머리와 누렇게 뜬 얼굴색을 한 마른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피우 패틴스였다. 그 또한 50실링을 받고 저쪽 방에서 기다리기 위해 방을 나갔다. 세 번째 주연자는 외모가 눈에 띄는 남자였다. 불독 같은 사나운 얼굴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대담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가 짙은 눈썹 아래서 번뜩였다. 그는 선원답게 경례를 하고 두 손으로 모자를 돌리며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이름이 패트릭 케언즈라고 합니다. 작사를 잘 사용하신다고요? 맞습니다. 26번이나 배를 탔죠. 던디에서? 그렇습니다, 선장님. 탐사선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급여는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한 달에 8파운드 정도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신분 증명서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기름이 묻은 종이 뭉치를 꺼내 보였다. 홈즈는 대충 훑어보고 돌려주었다.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여기 탁자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리로 오시죠. 개언스는 탁자로 걸어와 몸을 숙이며 물었다. 여기에 서명할까요? 홈즈는 남자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 하더니 재빨리 그의 두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나는 찰칵하는 쇠붙이 소리와 함께 성난 황소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다음 순간 홈즈와 선원이 바닥에 함께 나뒹굴고 있었다. 홈즈가 교묘하게 채운 수갑도 그 남자에게는 소용없었다. 홉킨스와 내가 재빨리 제압하지 않았다면 홈즈는 남자에게 눌려 납작 오징어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서도 내가 차가운 총구를 남자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나서야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셋이서 그 남자의 발목을 끈으로 묶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미안합니다, 홉킨스. 스크램블 에그가 식어버렸군요. 하지만 경위가 사건을 잘 해결했으니 더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탠리 홉킨스는 놀라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홈즈 선생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홉킨스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처음부터 저는 멍청이 같은 짓만 했습니다. 저는 홈즈 선생님께 배우는 학생이라는 걸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사건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위는 넬리건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피터 캐리를 살해한 진범인 패트릭 키언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그때 선원의 거친 목소리가 우리 대화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보시오 선생, 나를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 하지만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주시오. 내가 피터 캐리의 살해범이라고 하는데 난 피터를 죽인 거요. 살인한 것과 죽인 게 뭐가 다르냐고? 명확하게 다르지. 당신들은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보시죠. 신께 맹세코 진실만을 말하리다. 나는 블랙피터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피터가 죽은 날 밤 그가 칼을 휘둘러서
내가 작사를 꽂은 거요. 안 그랬으면 내가 그놈 손에 죽었을 테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놈의 칼은 피했지만 나는 밧줄에 매달리는 신세가 됐구려. 오두막엔 왜 갔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처음부터 얘기하리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앉게 좀 해주쇼. 1883년이었소. 그해 8월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터 캐리는 시 유니온의 선장이었고 나는 그 배의 작살잡이였소. 그때 일주일째 강한 남풍이 불어 우리는 빙하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와서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고 그때 바람 때문에 계속 북쪽으로 떠밀려 가던 작은 요트를 발견했소. 배에는 한 사람만 타고 있었는데 뱃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선원들은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트를 타고 노르웨이 해안으로 갔다고 했소. 아마 그들은 바다의 재물이 됐을 거요. 우리는 그 남자를 배에 태웠고 그와 선장은 선실에서 긴 대화를 나눴소. 그의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상자뿐이었고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 그런데 다음 날 밤에 그 남자가 사라졌소. 다들 그 남자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거나 악천후 속에서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뿐이었소.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스코틀랜드의 셰틀랜드 등대가 보이기 이틀 전 밤이었소. 자정쯤 피터 선장이 그 남자의 발을 묶고 난간 넘어 바다로 집어던졌지. 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봤어. 배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후 피터 캐리는 은퇴를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알게 됐어. 나는 선장의 바다를 떠난 것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상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소.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던 대가를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런던에서 만난 뱃사람에게서 피터 선장이 사는 곳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피터 캐리에게 갔지. 첫날 밤은 내가 바다 일을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챙겨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밤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선장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더군. 그래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 하지만 그가 술을 더 마실수록 표정이 난폭해졌는데 술을 마시면 맹수로 변하는 놈이니 나는 벽에 걸린 작사를 발견하고는 저걸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다 갑자기 피터가 화를 내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더니 칼을 들었어. 나는 그가 칼집에서 칼을 빼기 전에 작사를 그에게 박아준 것뿐이요. 맙소사,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나는 요즘도 그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못 자고 있어. 피터에게서 솟구친 피는 사방에 튀었고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살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서 주위를 둘러봤어. 선반 위에 그 작은 상자가 놓여 있더군. 그 상자에 나의 권리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챙겨서 오두막을 떠났어. 바보같이 내 담배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오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오두막을 막 나서려는데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래서 근처 덤불 속에 숨었지. 한 남자가 살금살금 걸어와서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달아나 버렸어. 녀석이 누군지 뭘 하러 온 녀석인지 난 전혀 모르겠소. 그리고 나서 나는 16km를 걸어 덤브리지 웰즈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왔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 상자 안에는 현금이나 귀중품은커녕
쓰잘데기 없는 종이 조각만 잔뜩 들어있었소. 블랙피터에게서 돈을 좀 뜯으려 했는데 난 돈 한 푼 없이 런던에 발이 묶인 거요. 어쩌겠소? 다시 배를 타야지. 그때 마침 신문에 선원 모집 광고를 보고 해운 회사로 갔더니 이리로 가보라고 했소.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요. 내가 블랙피터를 죽였으니 나라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오. 내가 녀석의 목에 매달 밧줄값을 아껴줬으니까. 명쾌한 진술이로군요. 홈즈가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홉킨스, 이제 이자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 방이 독방도 아닌데 패트릭 키언즈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군요. 홈즈 선생님,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된 건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운 좋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단서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수첩을 먼저 발견했더라면 나 역시 경희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가진 단서는 전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괴력, 작살에 사용하는 기술, 럼주, 바다 표범 가죽의 담배 주머니, 이 모든 것이 뱃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담배 주머니에 새겨진 PC는 피터 캐리의 이니셜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또 파이프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위스키와 브랜디가 있냐고 물어본 거 기억합니까? 경희는 그때 그렇다고 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위스키와 브랜디를 두고 럼주를 마시진 않을 테니 분명 뱃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경희, 그건 아주 단순해요. 선원이라면 시 유니콘에서 피터 선장과 함께 했던 동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사흘간 던디항으로 계속 전벌을 쳐서 1883년 시 유니콘호에 탔던 선원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작살잡이 명단에 패트릭 키언스라는 이름이 있더군요. 그의 이니셜 PC를 찾았으니 이 사건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자가 런던에 있고 살인을 했으니 이 나라를 뜨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스트엔드로 출근해서 북극 탐험대를 생각해냈고 바질 선장 밑에서 일할 작살잡이를 채용하겠다는 광고를 낸 겁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훌륭해요. 멋지십니다. 홉킨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홉킨스 경위, 가능한 빨리 넬리건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피터 캐리가 팔아먹은 증권은 찾을 수 없겠지만 상자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마차가 도착했나 봅니다. 홉킨스, 얼른 이자를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왓슨과 노르웨이 어딘가에 있을 예정이니 재판에 내 증언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세요. 자세한 장소는 편지를 보내드리죠.